굉장히 안전했죠. 우려하지만 다행히 안전했고요. 그 이유는 그 안성, 이천, 광주 지역, 용인 지역이죠. 그 안성, 이천, 용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홍수위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다행히 저희가 민가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서 경제적 피해, 100헥타 이상의 경제적 피해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인데요. 제가 첫 번째 비가 많이 내린 날 사실 내려가 봤는데 그 보의 연동성과 지천과의 이것이 그렇게 제가 보는 그 비전문가의 눈으로도 적절하게 운영됐느냐라는 것에서 약간 물음표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 사고, 이번에 그 폭발 사고도 그렇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설에서는 엄청난 큰 피해가 대부분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인위적인 상태를 계속 만든다고 해서 더 안전하지는 않다. 뭐 이런 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가기관과 함께 연구를 통해서 더 이상의 홍수에 따른 수해 예방 사업에 더 노력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권투를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권투 치고받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링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저는 링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잘할 것이다. 따라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치수, 이수, 환경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는 국내의 학자들보다는 이런 문제에 정통하고 있는 국외 학자들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4대강 이해관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따라서 그 이해관계적 해석만을 할 뿐이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4대강 사업이 잘했냐 못했느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이 고이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 물그릇을 넓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물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홍수 대비는 물이 많아지면 홍수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해를 더 가중시키겠습니까? 반드시 가중시킨다. 뭐 이런 것에 좀 주목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수해난 지역을 보면 산사태 많이 났잖아요. 농경지 침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강이나 그런 곳에 나지 않고 지천이에요. 그때도 늘 얘기한 겁니다. 이 천문학적 숫자에 이런 돈을 들이는 것이 강 본천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천을 통해서 이 뿌리서부터 물을 원만하게 흘려내려 보낸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치수 사업의 기본이어야 된다. 그러나 물이 다 내려온 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수해난 지역이 어딘가를 보게 된다면 결국 4대강 사업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천이나 산사태나 이런 쪽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강물이 넘치지 않았어. 그러니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남한강이 범람한 적이 언제가 있었는지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 따져봐야지 지금 이것 자체를 갖고 범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쟁하는 것은 잘못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단추가 이게 한강이 흘러가는 것 제가 이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서부터 인천 아파트에서 나가는 만이산까지 604km를 직접 걸어봤어요. 네, 그렇게 걸어보면서 봤는데요. 이것은 수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까지 그 5대 광역도시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이 한강만 따져보더라도요. 그렇다면 이 5개를 관통하는 그 시민의 이해관계를 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해당 지자체에게 묻는 것은 맨 처음에 이 강의 본뜻과 좀 벗어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동차 자체가 한 3만 개의 부품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렇다면 3만 개의 메커니즘, 그런 어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고민해야지 자동차 바퀴 하나가 잘 됐다 그래서 자동차가 옮겨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보호 전체의 문제는 이 치수, 이수 환경입니다. 치수라고 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홍수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고요. 이수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즉 뭐 수돗물 공급이라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의 환경 자체를 어떻게 유용하게 잘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환경부고 그에 걸맞는 어떤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될 바지 이것 자체를 일개 지자체장 시민들께 물어보아서 하는 것은 정책 당국이 스스로 해야 될 큰 그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실질적인 일과 이 선우가 엇박자가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즉 정책 당국과 실질적인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단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장기 미래 비전을 통해서 이 강을 어떻게 복원하고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자각한 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얘기해서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되었으니 생활 소비를 좀 줄입시다. 그리고 에너지 값이 너무 싼 거예요. 전기 값이. 그러니까 전기 값을 올리더라도 그다음에 우리 석탄 화력도 좀 줄이고 원전도 장기적으로는 폐쇄하는 쪽으로 갑시다. 이것도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너무 가슴 아픈 큰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야 깨닫지는 않을까. 사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 환경에 대한 의식은 자기 욕심과 타인의 어떤 삶이 같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생태계에도 똑같다라는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도시에서 지금 뉴스에서 나와보면 사실 임대주택을 이 들어오는 걸 갖고 무슨 범죄율이 늘어난다든가 그 교육 환경이 악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의식은 환경 의식보다도 먼저 있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보다 더 높은 의식이 환경 의식이어야 돼요. 나로부터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생명이나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내가 더 큰 아파트, 더 큰 자동차, 더 높은 지위로 향하는 이 욕망 상태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또는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가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다.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다. 겪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죽기 전에 깨달으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약간 비관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환경의식이 되려면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있어야 돼요. 공익적 소비. 공익적 소비. 네, 공익적 소비가 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아까 전기나 이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줄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도시 내에서의 수많은 어떤 쓰레기 문제를 스스로 좀 분류 배출도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나야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그런 게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좀 다른 거다는 거죠.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미 피할 수 없는 어떤 고통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자각하신 결과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사실 이런 징후는 잘 안 보여서 더 답답하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나라는 아마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 온난화의 문제 때문에 그 스웨덴에 있었던 그 젊은 환경운동가 그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떤 광란적인 소비
지구 온난화를 위한 소비는 이제 멈추자. 그래서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일반 시민들도 소비에 대한 문제를 자각하는 그러한 어떤 시위도 하고 자각을 요청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고요. 제가 그런 얘기는 지금 더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그 환경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과학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시민들께 양해도 구하고 교육도 하고 의식전환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해야만이 해결된 문제는 아닌가. 시장 경제의 경제를 하나로 묶으면 돈으로 뭉쳐질 수 있죠. 그러면 돈의 소유 관계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돈의 소유 관계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개인, 또 하나는 기업, 또 하나는 정부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어디냐? 개인이 갖고 있는 돈 못 움직이죠. 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소유 관계로 못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돈,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이 돈을 통해서 무엇을 조정하겠다는 거냐? 바로 개인의 삶과 기업의 삶, 개인의 소유나 기업의 소유의 불균등성을 조정하자. 이것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장이 돼서 움직이거나 누구에게 고용돼서 삶을 살거나.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보면 자영업자의 삶은 정규직으로 가고 싶지 못한, 쉽게 말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 자영업자에 계신 분들이 실제 많지 않냐. 그렇다면 스스로 사장의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하냐, 어떤 형태든 고용의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하냐, 그러면 고용의 길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고용의 형태를 보면 개인 고용이 있을 수 있고 기업 고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개인 고용으로 갔더니 너무 고통스럽더라. 돈도 안 되고 불안하고. 대기업 고용으로 봤더니, 기업 고용으로 봤더니 이게 또 거기에서 이익만 추구하고 더 힘들더라. 그런데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을 봤더니 공동체 경영이 있더라. 그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 기업이 있고 뭐 사회적 기업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개인은 경쟁에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살아남기 어렵고, 기업은 금방 표현하신 것처럼 야수적이어서 키워놓으니까 막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 중간 단계를 봤더니 협동조합적인 사회적 기업적인 그쪽이 길러지게 되면 사실은 적당히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적당히 공익적이어서 균형을 맞추더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익적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어서 유기성을 확보하면서 잘 발전되더라. 금방 말씀하신 게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고요. 이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가 현재는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 입증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코로나19에 의해서 미국이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양산되고 그 죽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보면 결국 유럽식 그런 어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자본주의가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구분하자. 어떤 우리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주의 혁명이거나 공산혁명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복지 정책이 나온 것이지 사회주의 혁명이나 공산혁명의 또 다른 변종의 형태로 복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젠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도 모르고 이것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그 정도 인식 상태는 이제는 벗어난다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바는 공익적 소유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관계주의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집단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는 일본은 국가가 뭘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곧 자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주의적인 거는 뭐야? 우리 가족에 내가
저 성이 이씨니까 이씨 집안일이야. 그럼 이씨 집안이 나예요. 우리 가족이 나예요. 이건 관계주의적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집단이 곧 나예요. 따라서 이 집단에, 그러니까 우리 얘기해서 이러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게 관계주의적 산물이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코로나19에서 바로 발현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살리면 저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원해야 될 문제가 자연성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 인간성의 회복인데, 그런 자연성, 공동체성,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관계성에 대한 회복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 방역, 즉 위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잘한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 속에서 잘못된 건 빼야 된다. 나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해가 되고 다른 국가에 대한 배려와 이해까지 넘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로 올라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도국으로 반열까지 올라가진 않을까. 도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민족에서 최대 과제인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그런 환상은 깨어졌습니다. 미국이 올바르다든가, 미국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든가,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요. 또 일본처럼 경제대국이 돼야 된다든가, 일본처럼 우리가 기술을 발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벗어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뭐냐? 이제는 지구적인, 우주적인 그런 사고로서 현재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사람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비전까지도 함께 품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한 단계 비약 발전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